배종현 선생님, 토지 지분 매각일 때 5분의 1 지분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분의 1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 부동산을 공동 소유를 할 수 있는 개념의 재산이란 말이야, 그쵸? 근데 5분의 1 한 명, 5분의 4 한 명, 두 명이 공유를 하는 것인지 5분의 1씩 5명이서 공유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부동산 토지 지분 매각, 지분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 논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수익의 계획,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몇 명이 점유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 질문을 해주시고요. 예, 전병진 선생님, 생방입니다. 김대경 선생님, 제가 노력이 부족한 탓인지 우리 옵션이 1% 유료 강의를 찾을 수 없네요. 노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프로필 딱 보니까 젊으네요. 100% 노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우리 옵션 홈페이지 PC 버전을 들어오셔서 메인 상단바 우측 쪽에 보면 경매 강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예, 유료 강의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선생님, 특수물건 경매 공부는 우리 옵션 유료 강의로 충분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과거에는 1% 실전 경매 풀 버전 거의 40강이 넘도록 이제 오픈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특별한 이유를 통해서 품절 처리를 하였고 이제 지분 경매와 법정 지상권을 완전하게 왕초보 수준에서 그 강의를 듣더라도 반드시 최고 1급 기술까지 마스터를 하고 2배의 수익을 향한 지분 경매와 법치권의 논리를 활용해서 2배의 수익을 향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고수들은 하나의 기술만 송곳처럼 날카롭게 익혀서 찍고 들어갑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강기정 선생님, 낙찰을 받고 상대 지분을 경매 신청하고 낙찰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누군가 높은 가격에 입찰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거 1급 기술 중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좀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유료 강의 좀 비싼 거에 들어있는 건데 그 논리가 밝혀지면 안 되는데 누군가의 높은 가격에 입찰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방어 전략을 내가 세웠죠. 상대 지분 경매를 진행시키기 전에 방어 전략이 있어요. 그 방어 전략을 했을 때 상대 지분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어 장치가 있습니다.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눌러주시고, 자,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매가 아니라도 돼요. 부동산이라도 되고, 내가 뭐 임차인 입장에서 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 부동산을 매수한다, 전 분야에 걸쳐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 관련된 일, 매매, 임대, 뭐 교환, 전 분야에 대해서 다 괜찮아요. 저는 중개업자들도 상대로 강의를 합니다. 공인 중개사들만 상대로 모아놓고 교육도 진행해요. 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토 선생님, 우리 옵션의 공동투자 상품은 추가적으로 진행 안 하는 건가요?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물건이 아직 못 찾은 상태입니다. 물건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제 회원분들과 함께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모아서 이제 공동투자 성격에 맞게끔 해서 투자가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고요. 뭐 재밌는 질문 없나? 조금? 좀 리얼한? 지금 내가 처한? 대표님, 유튜브에서 지분 경매 강의에서 지분을 확보한 후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서를 제기해서 나머지 지분을 경매 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서 확보하는 거 알려주셨는데 소송이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급 명령으로도 채권을 확보해서 경매에 넣을 수 있나요? 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그쵸,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누군가 들어온다면 그 지분에 내가 현재 지분권자고 상대 지분권자를 경매 진행시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 지분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내가 반드시 낙찰을 받아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낙찰받은 금액을 공유자인 내가, 나머지 지분권자인 내가 그 낙찰 금액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강제적인 권리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급 명령으로도 채권을 확보해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이거는 마지막에 질문과 상관없는 것으로 갔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부당이득 채권에 의해서 강제 경매 신청하는 게 결국 지급 명령 채권을 확보해서 경매에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받아서 확인 판결 받은 걸 가지고 그 판결문의 집행 권한으로 상대 지분권자를 압류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윈유님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이학수 선생님, 초보자가 1,3,4천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아, 사자성어. 오랜만에 사자성어 나왔네. 초보자가 초보적인 수준을 가지고, 초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일반 학원에서 다 배울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충 책에서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책에서 익힌 것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돈 못 벌어요. 재미없을 겁니다, 일단은. 왜냐면 이건 간단한 논리예요. 원래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편하지 않고. 쉽게 될 것 같았으면은 현재 자본주의에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고 금융 공부에 미치지도 않을 겁니다. 다 마음처럼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를 팔다가 금융 공부를 하잖아요. 그만큼 파이가 좁아지고 힘들어지는 시기에 초보자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없다. 대부분 그 안에 사기들이 꿈틀꿈틀하고 있죠. 사기꾼들이. 아파트 투자하세요? 결국 그거거든요. 아파트 투자하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수한 권리가 없는, 누가 봐도 멀쩡한 물건, 그냥 낙찰 받으면 깨끗한 백지 상태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는 쉬운 물건들, 특별한 공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낙찰 받으면 민사집행법상에 맞춰갖고 저절로 다 해결이 돼. 그런 것들로 돈 번다고 하면 누가 경매로 다 돈을 벌겠죠. 그런 물건들은요,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는 너무 작다. 이번에 좋은 냉장고 값 하나 정도 아끼자 하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고 낙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막 30명이 입찰을 하면은, 정말 투자성으로 바라봤던 투자자들이 한 25명이 바보가 돼서 집에 들어가고, 한 5명 안에서 실수요자들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갖다 싸웁니다.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야 특수권리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이종학 선생님, 주임법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2기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소유권 취득이라 하면 계약 날짜부터인가요? 잔금 납부일동인가요? 우리나라 소유권은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기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잔금 납부, 돈을 낸 때, 내가 돈을 낸 때, 계약금이 아니라 잔금 납부, 대금 납부 한 때로부터 즉시 나는 그냥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등기는 2주 뒤에 나와도 되고 한 달 뒤에 나와도 되고 1년 뒤에 나와도 돼. 어떤 특정한 거래를 위해서 형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임법에서는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2기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전입신고를 한 2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건데, 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좋으면 전부 다 이 따봉, 좋아요 한 번씩 날려주시고, 아직 공유하기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공유하기 하신 분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공유하기 좀 해주세요. 공유하기 지금 별로 안 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리는 것보다 쉬운 일이에요, 공유하기 하는 게. 이유찬 선생님, 경매 시작하고 싶은데 최소 비용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기록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500만원 투자로 500만원을 투자해서 1,500만원으로 환금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안전하게 2배 수익을 낼 수 있는 특수권리 안에서는 2천만원 이상부터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닌 일반 물건에서는 2천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더 어렵겠죠. 그래도 한 6, 7천은 있어야지 조그만 오피스텔이라도 해보고 돈 못 벌 거 아닙니까? 일반 물건으로. 제 말 속에 조금씩 가시가 한 번씩 있죠? 돈 못 벌 거 아닙니까?
돈을 못 버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꼭 경매를 통해서 특수 권리만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매 물건에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특수 권리를 공부하고, 부동산 공법이나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높다고 하면은 그래도 일반 매매를 사는 것보다는 경매를 통해서 한 500만 원 아끼고 또 나중에 황금 수익을 볼 수 있는 수많은 논리들이 많아요. 때로는 단독주택만 싸게 낙찰을 받아서 내가 인테리어 업자인데 이게 이렇게 요렇저렇 이렇게 인테리어 따닥따닥 해갖고 한 2천만 원 뛰기로 매매만 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틈새적으로는 많은 이제 방법들이 놓여 있지만은 제가 가는 방법이 경매에 정말 진가를 이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다라는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목 아파.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눌러주세요. 혼자만 보려고 하지 말고 공유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종학 선생님,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자들이 많아질 땐 낙찰금의 2분의 1만 n분의 1로 지급해준다는 게 많아진다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많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는 말이죠.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해요. 경매를 통해서. 대항력도 없어요. 낙찰자한테 대항 못해요. 그냥 집 빼줘야 돼.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방 한 칸 구할 돈은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대항력이 없더라도 뭐 서울특별시의 보증금 얼마라고 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2,500만 아니 3천만 원까지 그냥 최1순위로 보장해준다. 보증금 배당해준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에요. 15개 호실에 임차인들이 다 있어. 근데 이게 막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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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이 너무 많다 보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제도 안에 금액들을 다 배당해주고 나면은 그 뒤에 정말 막 해놓은 근저당권자들부터 해갖고 이제 많은 권리자들, 채권자들은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배당받을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권리자들이, 밑에 있는 권리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도 배당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 안에 포함된 소액 임차인들의 그 보증금이 낙찰자가 낙찰받은 낙찰가액의 절반을 넘으면은 절반 안에서 n분의 1 한다는 소리입니다. 절반을 넘지 못한다는 소리가 배당금에 있어서.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하면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되실 겁니다. 윤현효 선생님, 내년에 보세요. 그러면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유찬 선생님 했어요. 공유하기 볼까? 예, 이유찬 선생님 공유하기 하셨네요. 장지현 선생님,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이종학 선생님, 맨날 보는데 매일 갓성룡이라는 생각 드네요. 캬, 취한다. 고맙습니다. 뭐 갓성룡까지는 아니에요. 뭐 종교 집단 같잖아요. 그냥 조금 하는 사람입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뭐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 아프다. 이번에 내가 하트를 한번 해봤네. 종교 집단 같잖아요, 윤현님. 자, 또 부동산과 그리고 경매와 관련된 질문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선생님, 토지 건물 함께 경매 나온 것 소멸 기준 기각인 거 어떤 거에 따라야 하나요? 무슨 말이지?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에 나왔다. 뭐 단독주택 같은 거네. 뭐 아파트도 뭐 대지권과 함께 나오지만 소멸 기준 기각인 건 어떤 거에 따라야 할까요? 무슨 말이야? 소멸 기준 무슨 말이지?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가 나왔다. 뭐 단독주택 같은 것일 것이고, 소멸 기준 말소 기준이라는 것인데 말소 기준 권리가 기각인 건 어떤 거에 따라야 하나?
만약에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뭐 사라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죠.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가등기 중에서 담보 가등기,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 그리고 예외적으로 전부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그쵸?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했을 때,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원칙적으로 돼야 될 날짜의 말소 기준 권리가 사라졌다고 하면 그 다음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질권 경매도 다루시나요? 잘 안 해요. 빌라나 대출이 잘 안 나오던데요. 잘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국민은행 시세가 있습니다. KB 국민은행 시세 대비 60%가 대출이 나와요. 일반 매매 시장에서. 경매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낙찰가의 80% 절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라고 해서. KB 국민은행 시세 대비 60%, 그리고 낙찰가의 80%, 둘 중에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가 낙찰 받으면 아파트 낙찰가 대비 80%안 나와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잘 몰라갖고 잔금 못 내는 사람들 많아요. 입찰 보증금 날리고. 근데 빌라는 대출이 잘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KB 국민은행 시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60%로 나올 뿐입니다. 감정가 대비 60%, 낙찰가 대비 80%둘 중에 낮은 거. 근데 이제 또 때로는 그냥 빌라 대출 업계에서, 이제 금융권에서 빌라 감정을 그냥 따로 해서 거기에 60%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마다 잘 이제 여러 군데 찔러 보시고, 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경 선생님, 이 대표님 너무 호남이시네요. 뭐, 좋은 남자라는 거죠? 네. 윤영로 선생님. 부동산 아닌 품목이요. 예를 들면 차요. 안 해요. 관심 없어요. 전 그냥 중고차 살 바에 그냥 중고차 시장 가서 삽니다.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 그 해본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재미없답니다. 이유찬 선생님, 시세 결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아파트로 시작하라던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시세 결정이 어렵다. 그럼 더 파고들어야지. 그래야 그만큼 내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제일 쉬운 걸로 해서 뭘 돈을 법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는 강사가 있어요, 혹시? 죽여버리고 싶어요, 정말로.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놓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시세 결정이 어려서 아파트부터 하래. 그럼 특수 권리도 하지 말아요. 그렇게 강의하지. 저도 강사라는 사람이면 제대로 가르쳐주고, 학생들이 뭐 결국엔 자기 스스로 뭐 능력이 안 돼서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자기의 방향대로 가더라도 자기는 제대로 실력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세 결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아파트를 시작하라고요? 뭐 지랄 똥 싸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되게 화가 나요. 그게 강사예요? 아니면 그냥 공부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말이 좀 험해졌네요. 이종학 선생님,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다고 은행에 통지를 몰래 받고 낙찰을 받고 다시 은행에 방문했는데 무상거주 확인서를 복사 안 해주면 인도명령 신청서를 첨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줄 당시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은, 선순위 전입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해요. 만약 진짜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1억이야. 그러면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금액이 2억이라 하면은 그 사람이 임차인 보증금 1억을 빼고 대출해줘요. 그래 진정한 임차인이 있을 때는 대출이 뭐 KB 국민은행 시대비 60% 아니면 낙찰가의 80% 이렇게 만땅으로 못 나옵니다. 근데 만땅으로 나왔다.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되게 이상하죠. 은행이 가짜예요? 병신이에요? 바보예요? 은행이?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를 해서 대출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객관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뒀다. 진구해뒀다. 은행이. 근데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특수권리가 있으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부동산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당시에 대출해준 은행을 찾아가서 무상거주 확인서 좀 내놔라. 나 지금 이 물건 대출 받아서 잔금 내야 된다. 근데 인도명의 신청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복사 안 해줘도 돼요. 왜냐 복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복사를 해줘야 됩니까? 은행이 그런 거 해주라고 은행이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부산거주 확인서 그것을 그러니까 은행에서 힌트를 줄 때 아이고 참나 개인정보기 때문에 뭐 노골적으로 얘기는 잘 안 하니까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낙찰 받고 오세요. 하하하하. 그래도 오라는 말은 뭐예요? 복사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힌트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리에 들어갈 때 무조건 대출 없이 잔금을 낼 수 있는 여력 안에 물건만 들어갑니다. 변수에 방어하기 위해서. 저는 안정을 추구해요. 안전해야 돼요. 내 돈 날리기 싫어요. 도박하기 싫고 그래서 저는 고수도박 아직도 할지 모르고 포카를 아직도 할지 모르고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동전 긁는 복권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동안 질문이 좀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김성모 선생님,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해서 전체 경매 시 그쵸? 2분의 1, 2분의 1 지분권자 A와 B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근데 이게 그 중에서 내가 아내 지분만 낙찰을 받았을 때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를 절반을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경매를 진행시킵니다. 그쵸? 그랬을 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안 돼요. 왜냐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공유자들은 가만히 저기 처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협의가 안 돼갖고 그걸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서 경매를 진행시켜서 그 매각 대금, 낙찰 대금에서 2분의 1씩 배당해 줄 테니까 그렇게 청산하자는데 왜 들어옵니까 거기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김성모 선생님. 최백공 선생님, 건축허가권 받아올 때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것과 법인이 받을 수 있는 것과 물건이 다른가요? 어떤 물건이 일반인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축허가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건축허가권, 그러니까 집담한 건물이에요. 내가 토지를 낙찰받고 그 건물이 토지의 부합물이 되어버렸어요. 법률적으로 건물이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내가 증축해서 팔려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 전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허가 내용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허가권을 내가 인수인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런 거예요. 종교시설로만 건축할 수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다른 곳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개인이 할 수 없는 어떤 내용의 허가 내용이라고 하면은 개인이 허가권을 인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다가구 주택을 짓다가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다가구 주택을 짓다가 내가 토지를 낙찰받고 그 건물을 내가 가져왔으면 건축허가권은 개인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낙찰 받기 전에 확인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뭐 시청이나 아니면 그 군청에 전화해서 건축허가 담당가, 건축가라든지 그곳에 전화해서 해당 토지 필지의 지번을 얘기한 뒤에 확인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경매를 받고 양도세 때문에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 2년은 전세를 돌리나요? 아니면 바로 경매 낙찰받으니 팔릴 수 있으면 파시나요? 저는 그냥 바로 팔면 양도세가 50%다. 내가 수익 남는 금액에 그냥 내고 싶으면 내버려요. 50% 내면 어때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건데. 나 그렇게 막 엄청 욕심 부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2년은 전세로 돌린다고 얘기하는데 2년 거주하고 보유까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3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3년 보유만 하고 그냥 뭐 전세로 돌려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잘 확인해야 돼요. 지역마다 틀립니다. 3년 보유가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죠.
은현요 선생님. 세금에 대한 기술적인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김정태 선생님, 최소 투자 금액이 제 그 경매 강의나 이제 나홀 루드백 수익 상품, 우리 옥션에 있는 그 상품의 내용대로 하면은 그 두 배 수익 논리라고 하면은 2, 3천이라 하셨는데 처음에 10% 보증금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체 투자 금액입니다. 마지막에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대충 나오는 거니까 이거 자세히 설명 못하겠다. 아무튼 2차 보증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 다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공유하기 안 하신 분들 공유하기 얼른 눌러주세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경매 개시 결정 후 유치권 신고 접수되나요? 이거는 공사업자가 유치권 신고,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자가 유치권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유치권 신고했다고 유치권이 있는 게 아니고 유치권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유치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치권 신고는 자유입니다. 언제 해도 상관없어요. 단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를 하려고 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유치권자가 그 해당 대상의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부터 점유를 했느냐, 유치권 신고와 상관없이 이게 관건이에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부터 유치권자가 점유를 했다면 유치권은 깨지는 거예요. 유치권 신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오마이스쿨 아직 안 올라왔어요. 강의 제가 한 거? 아니 뭐 10월 초중에 한다 그러더니 뭐 아무 말도 없네. 제가 한번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스쿨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경매신 저자 이성용님 강의 언제 오냐고 기다리고 있는데. 토지 지분 경매 2차에 지분자가 많으면 해결이 불리하나요? 예, 방법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냥 공유물 분할로밖에 거의 못 갑니다. 아니면 상대 지분권자에게 조금 돈 더 얹어서 판다든지. 그것도 좀 만만치 않고 좀 모험적인 걸 걸어야 돼요. 김동경 선생님에게 답변 드린 겁니다. 오마이스쿨에 한 번씩 여러분들 다 전화해갖고 경매이신 저자님 강의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와? 이렇게 좀 한번 항의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 제가 힘이 좀 실리죠. 아니 무슨 최진기 선생님은 얼굴도 못 봤어요 사실. 최진기 선생님 도장 찍혀져 있는 서류만 밑에 사람이 갖고 왔지. 계약을 하면서 얼굴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따봉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 아파. 이게 약 1시간 동안 안 쉬고 떠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안혁 선생님, 기존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공부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1% 동영상 보게 되면 차별이 있나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진짜 완전한 기술을 마스터하게 되는 겁니다. 무료 강의만으로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픈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이종학 선생님, 존속기간 내에 재계약을 했는데 확인 방법은 임차인 찾아가는 것밖에 없나요? 법원 서류상에는 없는지요? 존속기간이 뭐야? 뭐에 대한 존속기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계약 갱신하는 재계약을 했다? 예, 임차인을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좀 손품과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질문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부동산 존속기간이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존속기간이야?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면은 5년 동안 자신의 임차인을 자기의 임대차 계약을 강제적으로 갱신할 수가 있는 것이고, 3년 동안. 상임법이 5년이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종학 선생님께 말씀드린 거고, 정확하게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예, 김동경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안민우 선생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의 경우 실제 거주 주거로 사용하더라도 공보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의 중개수수를 주는 게 맞나요? 또 공보상 업무시설이면은 이게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땐 이제 0.9% 이내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보증금, 그러니까 이제 0.9% 이내입니다. 0.9% 이내에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0.9% 이내에서 협의해요. 불법 증축된 빌라 근생의 경우 중개수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불법 증축됐는데 근생이 어딨어요? 그냥 불법 증축된 거지. 그럴 경우에는 계약 시점에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택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은 주택 중개수수를 내는 것입니다. 상가로 사용할 것이면은 상가 중개수수를 적용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약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안민우 선생님. 그러니까 무슨 존속기간이야, 이종학 선생. 무슨 존속기간? 무슨 존속기간이야?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차라리 얘기하세요. 그거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경매에 나왔는데 그리고 임차인이 현재 계약 기간 내에 있고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소유자는 대금 납부 전인이 재계약을 할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겠죠. 근데 경매 진행되고 임차인 법원 쪽에서 권리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 간 이후에 재계약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따로 확인해야 됩니다. 반려 떼서. 지금 존속기간에 대한 이해를 지금 잘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거 발로 떼야 돼요. 서류로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뭐 권리신고 되는 것도 없고. 전세권이요? 이종학 선생님? 전세권은요 물건이에요. 등기부에 지금 등기되어 있는 게 다예요. 재계약을 했으면 전세권이 다시 재등기해야 돼요. 그럼 등기부 등본 열람하면 알겠죠. 임차권과 전세권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전세 보증금 형식으로 갖고 있는 임차권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전세권이 등기하고 전세권의 기간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전세권 다시 설정해야 돼요, 하려면. 혹시 임차권을 전세권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임차권과 전세권은 다른 겁니다. 경매하려고 하면 이거 반드시 구분 지어야 됩니다. 그냥 보증금만 내고 임대차 계약하고 살고 있다고 해서 전세권은 아니에요. 그거 그냥 임차권이에요. OS이 아니라 임차권이에요. 다른 겁니다. 토지는 1,000만 원 미만은 대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옵니다. 근데 이마의 경우에 보통 감정가 대비 한 20% 뭐 이렇게 나오겠죠? 나와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백을 하잖아요. 방공제. 소액 임차인들은 후순이라도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은행이 닫힌다고요. 그래서 방백이에요. 소액 임차인 세우선 변제 금액 방만큼 그만큼은 빼고 대출 나와요. 근데 토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빼기, 방공제를 안 합니다. 주택이라면 방빼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겠죠. 방공제 때문에 주택이라면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목소리와 외모가 아웃사이더인 줄 덜덜. 네, 이종학 선생님 맞아요. 박재용 선생님 라이브입니다. 인사입니다. 인사해드렸어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요. 공유하기 한 번씩 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분 후면은 증문즉답 방송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궁금한 거 시간 놓치지 마시고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일은 증문즉답 빼먹을 수도 있어요. 내일은 제가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공지를 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선생님 괜찮아요. 늦었으면 늦게 들어와도 뭐 어때요? 박재용 선생님 SBS 방송 나오는 거 보고 요즘 푹 빠져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도움 되셨다라고 하니까 다행이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이종학 선생님 현금은 가지고 있어서 대출은 상관없는데 무상거주 확인서가 없으면 선순위 임차 있는 거 법원에 증명 못해 보증금 가짜 임차인한테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는 무상거주 확인서가 아니라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죠. 아니면 은행에 낙찰을 받고 나서 일단 대출 없이 잔금 납부를 하고 나서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은행에 안 주면은 이제 가장 임차인에 관련된 명도 소송을 하시고 은행한테 사실조회 신청을 하세요. 그 은행에 이제 지금 재판 중이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 그럼 무상거주 확인서 줄 겁니다. 끝. 명도 소송에서 마무리. 어때요?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무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무자로서 그렇게 저는 처리하거든요.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혁 선생님 공중파에도 나오셔서 대한민국 한번 흔들어주세요. 뭐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뭘 흔들어요. 뭘 흔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저 큰일 납니다. 뭘 흔들어요. 정치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건 뭐 박재영 선생님 뭐 평택 브라인시티에 땅이 있어요. 좋겠습니다. 이종학 선생님 캬 뿅에 취해버림. 김동경 선생님 맹지 길이 없는 땅이죠. 사방에 길이 없어서 막혀있는 거. 답이면 뭐예요? 답은 논이죠. 논. 268평 투자 별로인가요? 야 오랜만이다 이거. 진짜 대단하다. 제가 그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맹지답 268평 투자 별로인가요?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별로일 수도 있고 안 별로일 수도 있어요. 꼭 맹지라고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이제 공법상에 뭐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따라서 이제 그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보고 아니면 수도권이면은 뭐 이제 뭐 수도권 관리 정비계획을 봤더니 이 땅이 곧 뭐 개발이 된다. 그럼 맹지라도 상관없잖아. 묶어둘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또 투자가 별로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맹지야. 여기서 그냥 도라지나 키워야 돼요. 그 산더덕 키우고. 산더덕. 그럼 또 별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268평이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체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농지 경영 계획서 같은 거 적을 필요 없고 일반인도 다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은 맞지만 이제 투자 가치는 전혀 다른 데 있다. 야 김동경 선생님 야 오랜만이다 이런 질문. 약간 반 농담식으로 한 거예요. 재미를 통해서. 근데 질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김동경 선생님은. 지금 아예 그냥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저는 이런 질문과 같아요. 저한테 제가
R&B라는 장르의 음악을 들었는데 R&B라는 음악은 별로인 음악인가요? 똑같아요, 이 질문이랑. 그래서 오랜만이다 한 거예요. 농업진흥구역 이것만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으로 결론을 다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절대 농지다 이런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별로 좋지는 않지만 보상 시에 받는 상가 딱지에 대해서 간략 설명 부탁드려요. 지금 조금 예전에 조금 잘 알았었는데 지금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박재홍 선생님에 대한 답변 상가 딱지, 그래서 제가 좀 함부로 얘기하기가 뭐 할 것 같은데 다음번에 질문 다시 주시면은 제가 좀 더 기억을 살려서 감각 살려서 좀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이종학 선생님, 금전 채권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일단 채권에는 비금전 채권과 금전 채권이 있죠. 돈 달라는 채권, 특정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걸 보고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적으로. 근데 그게 돈이면 금전 채권이고 돈이 아니면 비금전 채권인데, 금전 채권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돈과 관련된 건 그냥 다 금전 채권이에요. 그렇게 종류별로 나열하지 마세요. 절대. 돈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금전 채권이에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보증금 안 돌려줘요. 금전 채권이에요. 그렇죠? 누군가한테 부동산을 샀어요. 부동산을 내가 팔았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기간이 넘으면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하거든요. 소유권을 넘기면서 돈도 들어와야 되는데 돈을 빨리 안 줬어요. 이 사람은 보니까 돈을 다 안 주고 있는 거야. 그럼 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럼 금전 채권이에요. 이종학 선생님, 대물 변제는요? 대물 변제, 대신 변제해준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 물건에 대해서. 그건 어쨌든 금전 채권자가 금전 채무를 받아낸 거죠. 채권 확보를 한 거죠. 금전 채권이죠. 금전 채권입니다. 대물 변제.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아직 안 하신 분들 공유하기 다 해주세요. 아파트 매매하려고 하는데 다운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되는 게 있나? 당연히 문제되죠. 당연히 문제됩니다. 거짓말 친 금액의 50%를 거의 맞을 거예요. 50%를 내야 돼요. 나중에 뱉어내야 돼요. 엄청난 금액 내뱉는 거죠. 이거를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탈세한 거를 보고서 갑자기 또 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거의 50% 가까이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취득가를 좀 낮춰서 계약서 한 장 더 쓰세요. 그걸로 실거래가 신고하려고. 2억에 사실은 팔았는데 1억 5천에 계약서는 적은 거예요. 이중으로. 이거 신고했어요. 그럼 양도세는 적게 내겠죠? 파는 사람은. 그쵸? 맞나요? 사는 사람은 일단은 그래도 취득세는 적게 내겠지만 나중에 자기가 대팔 때 싸게 샀는데 좀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지는 양도세가 또 나중에 되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갖고 진짜 계약서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 미친놈이? 그럼 과거에 양도세 아끼려고 거짓말했던 이중계약서 썼던 그 사람은 좆대는 거예요. 이중계약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중계약서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절대 쓰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영업정지죠. 당연히. 이중학 선생님 잘하시네. 나종용 선생님, 경매 관련된 질문만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전체적인 질문 다 받고, 모르면 같이 인터넷 찾아보고, 모르면 또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러는 증문즉답입니다. 이중학 선생님 23살인데 경매하고 있고 우리 옥션 홈페이지에서 제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하네요. 열심히 들으세요. 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복등기 오랜만에 나왔다. 이제 복등기가 아니었 선생님, 이제 복등기는요, 분양권. 이제 복등기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중등기 관련된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소유자가 됐는데 등기를 안 하고 누군가한테 대팔면서 그 사람이 등기를 하게 되면은 나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돈만 받고 돈을 버는 거죠. 이게 복등기 이제 분양권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인데, 아니,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건 이제 나쁘지 않다고 봐요. 복등기는 괜찮아요. 이제 이중등기 개념. 이 이중등기와 복등기는 엄연히 개념이 조금 나눠지긴 하는데, 뭐 굳이 설명을 위해서. 복등기 분양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 그거는 그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좀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목이 너무 아프다. 오늘 여기까지만 답변할게요. 그래, 나종영 선생님, 다음번에 그냥 답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감 치기로 하고, 내일은 아마 못할 수도 있어요. 강기정 선생님 고맙고요. 전부 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내일 만약 못하면 공지해드릴 테니까,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다시 오후 4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에 있어진 저자 우리옥션 이성용 대표였고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많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운로드 배수익 그리고 유료 경매 강좌들 결코 시시콜콜한 내용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술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반드시 다 흡족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보로 마무리. 안녕히 계세요.